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자, 총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시기라서 오늘은 양당 관계자를 모셨습니다.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와 이번 주 출연자 좀 변화가 있어서 서영주 부대변인은 계속 출연하고 계시고 네. 그래도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소개를 짧게라도 하시면요. 네, 안녕하세요. 전희경입니다. 저는 11월 15일자로 대통령실을 사직하고요. 이제 네. 전 정무비서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의정부에서 열심히 주민들을 뵙고 있습니다. 총선 대비를 하고 있군요. 네. 자, 대통령실 네 말씀하시죠. 저도 소개해야 되나요? 다시? 다 아는 갑자기 좀 비가 와서 그런지 우울해서. 네. 예. 더불어민주당 서영주입니다. 네, 그럼요. 알죠. 네. 장세준 소장님 또 오랫동안 하다가 안 계시니까 또 마음이 좀 허전한 마음이 있으시죠. 허전합니다. 그렇지만 또 힘차게 하겠습니다. 네. 자, 또 대통령실에도 계셨으니까 전희경 전 비서관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어제 사퇴 발표할 거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어제 사퇴 발표를 할 거다라는 거는 몰랐지만 결국에는 혁신이 제안대로 혁신의 길을 터주실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죠. 네. 예상들은 하고 있었다. 네. 당에서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게 워낙 이제 언론에서는 다양한 평가가 나와서 잘했다 또는 좀 더 빨리 했어야 된다.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오늘 윤재욱 이제 원내대표도 최고위를 이제 본인이 주재를 하면서 그 희생과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 이 자기의 직을 내려놓는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말은 선당후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결단을 내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 목을 이렇게 내어놓는 그런 심정이었을 텐데 그런 결단을 내려준 게 이게 이제 김기현 대표로 끝이 아니라 더 이제 좀 이어져야죠. 이렇게 당을 위해서 각자들 뭐를 해야 되나 자기 가슴에 손을 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제2, 제3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김기현 대표 사태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주시고 그 사태가 민주당에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민주당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김기현 대표의 사태는 전형적인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스타일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읍참마속이 아니라 토사구팽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강서구 재보궐선거의 책임이 비단 김기현 대표한테만 있겠습니까? 용산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그거를 전부 떠안고 혁신위를 통해서 김기현 2기 지도부가 들어섰을 때는 어느 정도 김기현 대표는 본인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을 용산에서 덜어주는구나 인정해 주는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상황 자체가 억울하고 힘든 부분이 있을 거지만 김기현 대표가 판단을 잘못한 건 분명히 있죠. 혁신위에서 혁신안을 말하자면 멋있게 무대 위에 차려줬잖아요. 희생하라고 했을 때 그때 김기현 대표가 벗어 던지고 무대에서 멋있게 무대복을 입고 정말 희생하는 그런 연출을 했다면 지금 김기현 대표는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한 주연이죠. 근데 지금은 조연도 아니라 엑스트라로 퇴장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판단이 잘못됐다. 그리고 타이밍이 늦었다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참 정치권에서 없어져야 될 부분들인데 사람 갖다 쓰고 그냥 이렇게 버리는 것들 좀 정치권에서는 이해를 막론하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 보기에는 정치가 비정하다고 하는 게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정치가 왜 따뜻하게 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가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본인의 어떤 거취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좀 기회를 한 번 더 줬을 수도 있을 텐데 참 잔인하구나. 그래서 저는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를 기폭줄해서 그 김기현 대표는 버림받았다. 라는 것이고 김기현 대표가 장고 끝에 대표적 사퇴를 내려놨는데 대표적 사퇴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울산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본인도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최소한 퇴직금은 챙겨서 나와야죠.
저는 퇴직금이라고 생각하고 울산 네. 챙기지 않았냐 생각돼요. 당대표 퇴직금이 이 울산 출마할 것이다. 전 비서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울산 그대로 출마를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망은요.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를 수 있고 그 모든 거를 고려해서 저는 또 김기현 전 대표가 이제 되셨는데 이제 본인의 나아갈 바를 판단하고 그 길 역시도 어느 것이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느냐를 놓고서 지금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서 부대변인 말씀 중에 이제 김기현 대표 이게 같이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일까 이렇게 좀 헤아려 주시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토사구팽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그분의 그런 결단을 좀 너무 좀 폄하하는 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네. 이게 용산 저도 이제 대통령실에 있었습니다만 자꾸 이제 용산과 당을 이제 너무나 수직적으로 이렇게 보고 물론 대통령께서 이제 리더십의 스타일이 굉장히 이제 직선적이고 또 이제 검찰총장 시절부터 갖고 있던 그런 그 강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일사불란하게 뭐 가자 막 이러면은 뭐 당이 막 와 막 이런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국회의원 10사람의 마음을 한데 모아서 끌고 간다라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말을 뭐 또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 뭐 이런 말도 이래라 있듯이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제각각 그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유불리라든지 그리고 개인의 강한 개성, 지역적 특성, 뭐 그다음에 개개인의 연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놓고 보면 그렇게 대통령과 당의 관계라는 게 그렇게 일사불란한 수직 관계라는 게 참 성립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전희경 전 비서관이 이거 사실관계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은 물론 보도기 때문에 하기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순방을 떠나기 전에 김 대표와 장제원 의원에게 당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하고 지난 8일 날 김기현 대표와 인유한 위원장과 함께한 자리에서 오찬을 함께했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인 위원장이 당 혁신에 50%를 성공했으니 자, 이 당이 잘 반영해서 100% 채우면 되지 않겠느냐. 대통령이 이 사퇴 주문을 또 불출마 주문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이건 사실과 다른 겁니까? 정확한 내용은 저도 모릅니다. 그런 얘기가 정가에서 돌고 있다라는 거는 저도 들었는데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고 그러나 바람이 있다면은 그분들이 무슨 대통령께 이런저런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라 또 대통령이 그래도 우리 당의 3선 중진 그리고 대통령을 만드는데 공을 세운 장제원 의원 또 우리 당의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한테 뭐 사퇴를 하시오 마시오 이런 구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바람이 있다면 자발적 충정에 의한 자의적 판단이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제 보통 개연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장제원 의원도 그 혁신안에 대해서 무력 시위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류가 갑자기 변했다는 것은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할 만하고요.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도 태생 자체가 저기 4%의 대표 후보에서 그런 용산에서 뭐 개입을 했다는 말까지 무릅쓰고 다 쳐내고 나서 대표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별칭이 바지 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김기현 대표가 태도를 출장소다 바지 사장이다 이런 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념적으로 치우치거나 아니면은 김태우 후보를 사면해서 강서로 보낼 때 당대표로서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정말 직언을 하면서 맞섰다면 김기현 대표에게 그런 뭐 꼬리표가 있을 수는 없지요. 근데 저는 수직 관계는 그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은 또 그렇게 볼 공산이 커요.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 혁신위를 쫓아내고 나서 본인이 계속 이 총선을 진두지휘할 것처럼 보였단 말입니다. 메시지도 그랬고요. 그런데 갑자기 수도권 위기론이 이제 보고서가 나오면서 당 변화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수도권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의원들이 사퇴해라 하면서 사면초가 놓였는데 그 상황에서 회동이 있었습니다.
회동이 있으면서 갑자기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거기에 이제 김기현 대표는 뒤통수를 맞고 완전히 막다른 골목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중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물론 대통령이 사퇴하시오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좀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이나 어떤 그런 절차들을 보면 대통령께서의 어떤 눈빛이라도 그렇게 좀 의견 주지 않았을까. 눈빛만 봐도. 아, 그럼요. 헛기침만 해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부인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앞으로 국민의힘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수직적 관계를 잘라낼 수 있느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혁신위에서도 그걸 못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요원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라는 게 왜 여당입니까?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여당이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무슨 저 담장 너머에 다른 집 보듯이 할 수는 없어요. 좋은 의미로는 당정이 좋은 협력 관계를 통해 가지고 뭐 공통의 목표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거죠. 좋은 정부로 국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역사에 남는 게 공동의 목표인데 문제는 이 좋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협력해야 하는 관계가 사실은 우리 정부의 출발서부터 굉장히 뭐라 그럴까 뭐 윤핵관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또 대통령 뭐 용산, 용심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면서 어찌 보면은 건강한 협력 관계도 마치 그 아주 타이트한 상하 관계처럼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 불출마 이후에 이런 그 정치권의 이제 우리 반응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그랬는데 참 뒤안길이 좀 또 자기 희생을 저렇게 하는구나. 아까 뭐 무력 시위한 거 아니냐. 그 버스 동원한 거는 무력 시위 아니냐 이랬는데 또 그때 당시에도 그런 평가가 있었어요. 내가 내 용퇴를 결정하기 전에 내가 질 것 같으니까 혹은 가망이 없어서 접는 것이 아니라 능히 해낼 수 있고 할 수 있음에도 내가 접는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출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도 있었는데 적어도 이 어쨌든 열심을 다했던 두 정치인 장제원 또 김기현 요 두 분의 불출마와 대표직 사퇴를 보면서 이거마저도 뭐 사인을 받아서 그랬니 억지 춘향이 격으로 그랬니 뭐 토사구팽이니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별로 안 보고 싶은데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쥐어짜내서 한다면은 저도 그 말에 동감은 하나 대다수의 분들이 그냥 그래 보여요. 김기현 대표가 뭘 잘못했지? 뭐 강서구 그 김태우 후보를 공천한 게 김기현 대표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사명과 어울려져서 설마 할까 했는데 해버렸고 당대표도 처음에는 메시지가 혼선이 있었어요. 안 된다. 고심한다. 뭐 당 지도부도 그랬다가 갑자기 뭐 내부 경선을 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김태우 후보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에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김기현 대표가 안 왔는데 저는 그거예요. 장제원 의원은 굉장히 셈이 빠른 분이에요. 정무적으로 뭐 뛰어나다고 하죠. 좋은 말로는. 그런데 따져보면 김기현 대표는 순진해요. 그러니까 그냥 몇 가지 바라는 게 없던 분이에요. 제가 봐서는 대표 하나 시켜주시고요. 저 울산에서 있게 해주시고요. 내년에 제가 대표 맡았으니까 공천권 행사할 수 있도록 꼭만 해주시면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제원 의원 자체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심이 변했죠. 왜냐하면 지금 갈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윤핵관 1에서 윤핵관 2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희생을 요구하니 무력 시위를 한 것은 내가 여기에서 인유한 혁신위의 말대로 그냥 무대에 어떤 소모품으로 사라지는 것은 내 자존심을 허락할 수 없다. 나 울산에서 잘 나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은 물밑 협상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장사를 다 했다고 봐요. 누군가하고는 했겠죠. 하면서 나름대로 자리를 다 보장받고 뭐 부산시장은 옛날부터 하시기로 했지만 그 중간에 그냥 초에 묻혀서 지내겠습니까? 틀림없이 어떤 현 윤석열 정부에서 한 자리 하고 부산시장으로 갈 공사들을 협의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참 쓸쓸한 퇴장이 좀 본인의 늦은 타이밍
어떤 늦은 결정이 뭐 결국 초래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고요. 오늘 다뤄야 될 주제가 많아서 자 김기현 전 대표가 사퇴 전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것도 상당히 주목을 받습니다. 자 궁금한 것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이 두 사람의 만남을 보는 또 시각 이준석 전 대표가 잔류할 수도 있나요? 잔류에 대한 것도 희망하는 여론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나요? 어떤가요? 이준석 대표가 잔류하기를 희망하는 여론이 있죠. 왜냐하면 이준석 신당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면 이준석 대표는 뭐 영남을 얘기하고 뭐 대구 출마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만 실제로 신당이 만들어진다 그랬을 때는 1000표 차이로 당락이 바뀔 수 있는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또다시 보수가 분열로 패할 것이냐. 그래서 진짜 윤석열 정부가 식물 정부로 가는 그 길을 기어이 열 것이냐 뭐 이런 데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호불호 뭐 이준석 대표의 능력치에 대한 뭐 평가와 저평가 이런 걸 떠나서 정치적 전략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신당으로 그래도 이 정당이 분열돼서 나가는 그래서 총선에서 악재가 되는 일은 막아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자, 김기현 대표가 이제 사퇴를 했고 이른바 이제 친윤 중진 윤핵관이라고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장제원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렇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잔류할 명분은 생겼는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혜경 비서관께 여쭤보고 싶은데 대통령이 좀 움직이면 이준석 전 대표의 잔류에 세기를 박을 텐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계속해서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대통령은 사실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실 분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총선 승리.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절실한 게 그거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거기에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는 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건 그냥 제 판단입니다. 지금까지의 제 판단인데 거기에는 이제 뭐 여러 조건들이 맞아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뭐 지금 현 상황보다 조금 더 그래도 이준석 대표의 스탠스도 조금 더 좀 완화가 된다든지 변화가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다른 조건들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신께서 하셔야 될 역할이 있다면 하시려고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직전까지 얼마 전까지 일했던 전희경 전 비서관이 대통령이 나설 수도 있다. 형조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의 관계 복원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추원을 하세요. 근데 혼나실 수도 있으니까 조심히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 시절과는 아예 이 지위가 달라졌잖아요.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총선에서 지면은 현 정부의 레임덕이 오고 본인의 어떤 국정 운영이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거 알지만 대통령직은 해요. 그것만 만족하시는 분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진즉에 이 국민의힘 보수정당의 승리를 원했다면 이준석 전 대표를 저렇게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수도권 위기론이 있는데 뭘로 위기를 타파할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요? 아직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냥 인기 좋은 한 사람의 스타 장관일 뿐입니다. 이게 정치권이 드러났을 때 수도권 위기를 한동훈 장관을 투입했을 때 원희룡 장관을 투입했을 때 될까요? 저는 요원하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대선 후보 시절에 그 이준석 전 대표랑 갈등이 있을 때 쫓아갔잖아요. 찾아갔잖아요. 가서 뭐 폭탄주 먹고 얼싸안고 다시 복원해서 결국에는 뭐 0.7 몇 %로 뭐 이기긴 했지만 꼭 그 요인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안 올 수 있는 것들은 그때는 절실했어요. 대선 후보가 아니라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이번 총선은 좀 다른 문제 같아요. 본인의 자리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가 요구하는 사안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국정기조를 바꿔라. 최수근 상병에 대한 국정기업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좀 따뜻하게 안 하라. 이 부분 못 바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필요하긴 하나 에이 뭐 이준석 아니어도 한동훈이 있어 나에겐. 지금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없어요. 자, 한 장관 이야기를 해서 하시고 싶은 네. 말씀하시고 아니,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예, 우리 서 부대변인께서는 이 정치를 너무 비즈니스적 마인드로 지금 바라보시는 게 아닌가. 패밀리 비즈니스는 윤석열 대통령 잘하시죠.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 대통령이 자기 자리는 뭐 총선 이후에도 변함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고하는 대통령이 어디가 있습니까? 일을 하자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일을 잘하기 위해서 총선 승리가 필요한 거지 무슨 국회 권력을 뭐 휘어잡기 위해서 총선 승리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니까 총선 승리도 대통령한테 절실한 거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1년 반 동안 정부 조직법도 지금 완성형으로 통과가 안 됐거든요. 여성가족부 폐지를 한다고 했는데 폐지가 못 폐지 안 되고 됐고 있죠. 우주항공청 설치도 지금 렉이 걸려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예산도 지금 20일 날 합의 처리한다고 했지만은 지난해에도 소위 말하는 새 정부의 새 예산을 못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국민들께서 실망하시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가 민주당이 다수석을 가지고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인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오히려 협치해 주십시오. 호소는 민주당을 향해서 지금 해야 되는 형국이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총선 나는 이미 대통령 선거가 처음이자 마지막 선거니까 이제 뭐 나는 아쉬울 게 없고 나는 뭐 내 기분이 중요하다. 이런 시기일 거다라고 얘기하시면 그거는 민주당이 우리 이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 잘 되자는 하나의 그래도 뭐 방법론은 달라도 목표는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어쨌든 대통령께서 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제가 뭐 이거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총선 승리에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것은 대통령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당신께서 내려놓을 부분 또는 움직여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본다. 그만큼 총선 승리에 절실하시다는 것을 저는 뵙고 왔다. 아니 근데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보면 대단히 무능하고 독선적이고 오만하다는 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국정 지지도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억지 쓰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이 2년이 됐는데도 30%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본인이 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입법 독주 얘기하시는데 좀 정치사를 대통령께 권했으면 좋겠어요.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우리가 IMF로 맞았을 때 그때 요소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무슨 일을 많이 하셨냐면 건강보험도 도입했고요. IT 기업으로 대한민국을 북돋웠고요. 정부 조직 다 했습니다. 당시에 취임 일성이 뭐였냐면 우리 여당 집권 여당이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읍소를 했어요. 당시에 그 총재한테 가서 만나자고 하고 핀잔도 들으면서 만나면서 당시에 의회 민주주의 야대였지만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보십시오. 지금 야당하고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총선이 중요하다. 좋습니다. 중요하니까 여러 가지 일을 했겠죠. 하지만 2년 동안 왜 의회주의가 그렇게 중요하고 나라가 중요하고 대한민국이 중요하고 대통령의 자리가 자기의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거라면 최소한 자존심 상하고 야당이 싫더라도 만났어야죠. 근데 제가 봐서는 그 전제가 다 없기 때문에 이분은 대통령 자리하면 만족하나 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많은 국민들이 그러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저는 30% 이상의 국정 지지를 보내지 않는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전에 서영수 부대변인이 2년 동안 대통령 지지율을 얘기했는데 대체로 이제 그 추세대. 물론 이제 30%대가 아닌 조사 결과도 있다라는 거. 나도 다시 확인을 해서 재차 말씀을 드리고 전희경 전 비서관 답변 짧게 듣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야당을 안 만났다 말씀하셨는데 명확히 표현하면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난 거죠. 사법 리스크의 한가운데 계시는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났고 원내대표 뭐 민주당 상임위원장 다 만났고 시정연설 가서 간담회도 하시고 오찬도 하시고 뭐 그랬던
사실이 있고 어찌됐든 그 뭐 김대중 정부 때 말씀을 하셨는데 김대중 정부가 IMF를 벗어나기 위해서 요구받았던 글로벌 스탠다드 공공기관의 방만함을 수정하고 뭐 이런 국민들이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뼈를 깎는 고통을 동참해 주셨지만 그 방향성은요. 상식적인 야당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 방향성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과연 그때 우리 당이 야당이었을 때 상식적인 국정 운영의 동반자이자 건전한 비판자인가를 민주당이 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전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돌아보겠습니다. 하실 이야기가 있을 텐데 저희가 몇 가지 주제 좀 더 다루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못다한 얘기 더 하십시오. 자, 비대위원장 체제 이제 들었을 것으로 이제 결정이 된 셈인데 누가 될지가 궁금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을 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원희룡, 한동훈 또 이뇨한 뭐 삼각 체제 이야기도 나오고 일각에서는 권영세 의원 이야기도 나옵니다. 누가 되는지 전망할 수 있으면 말해 주시고 혹시 아니면 어떤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설명해 주시면요. 우리가 분위기 좋았다가도 총선 직전에 소위 말하는 우리끼리 자중질환을 일으켜가지고 잘못된 사례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지난 21대 선거 직전이 그랬고요. 21대. 20대가 그랬습니다. 2016년, 2020년입니다. 2번이 다 그랬습니다. 2020년은 진박 막 존영 싸움하고 2020년은 이제 뭐 통합한다, 뭐 안 한다, 뭐 이거 하고 당명 바꾸고 막 이러면서 또 그렇고 이제 황교안 대표 김영호 공관위원장 체제에서 비우는 건 잘했는데 도대체 누구로 채운 거냐. 그리고 비례대표 뭐 위성정당이다, 자매정당이다 만들면서 비례대표 리스트가 뭐 몇 번씩 막 바뀌고 뭐 이런 일들 때문에 잘못됐어요. 이 얘기를 왜 먼저 전제로 드리느냐 하면 정치도 육상에 소질 있는 사람이 육상 잘하고 수영에 소질 있는 사람이 수영 잘하듯이 정치도 전문성의 영역이라는 걸 전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느닷없이 갑자기 어느 분야에서 정점을 찍었다고 해서 정치에 오셔가지고 잘해야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듣보잡이 와서는 안 된다. 아니 듣보잡이라는 게 아니라 네. 본인 분야의 전문성과 정치의 전문성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20일도 안 남은 총선을 그래도 진두지휘하고 공관위를 세우고 또 보조를 맞춰서 진두지휘해야 되는 비대위면 정치 전문가가 해야 된다. 네. 제가 경험과 관록과 전체 판을 보는 능력, 그 사람과 사람 뭐 지역에 대한 이해, 네. 사람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떨어지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안아야 분열하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정말 기기묘묘한 묘안을 짜내셔야 될 거예요. 능수능란하게. 일단 이뇨한 위원장은 탈락이네요. 뭐 저는 그래서 능수능란하게 그런 네. 걸 하시기 위해서 뭐 때로는 가슴앓이도 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아유 진짜 속 시원하게 이런 얘기를 확 하면은 뭐 나의 지지자들한테 박수 받겠지만 그러나 말을 아껴야 될 때도 있고 오로지 총선 승리의 그날까지 아마 영광보다 짊어질 짐이 더 많을 거예요. 총선 승리로 박수 받지 그 과정은 정말 험난할 거예요. 그래서 프로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프로. 김한길 위원장 가능성은 있습니까? 이렇게 뭐 면면을 두고 이제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 날이에요. 이런저런 평가를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니까 문제는 아까 이제 우리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많이 빠졌을 때 보면 TK, PK 지지율이 출렁할 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수도권의 한 40석 이상을 탈환해서 우리가 이제 이 여야 구도, 다수당의 구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영남권 이런 데가 이제 빠르게 안정되고 거기를 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야 수도권의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전통 지지층의 마음 이런 것들도 좀 잘 살펴보면서 뭐 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네, 들고 저는 그렇습니다. 누굴지가 살짝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렇습니까? 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쪽으로 얘기를 넘어가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전화 안 물어봐요 비대위. 좀 이따 여쭤볼게요. 아니 우리가 시간이 무한정 오늘 두 분이 너무 재밌어서 네. 한 2시간 하고 싶은데 KBS는 항상 시간을 또 잘 준수합니다. 자 민주당은 지금 김기현 전 대표 사태나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만큼이나 민감한 인물이 바로 이낙연 전 대표일 텐데요. 자 신당 창당이 오늘자 보도에서는 유독 과시화되고 있고 또 민주당의 본선 경쟁력에 타격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붙을 수는 없는 겁니까? 완전히 떠나는 게 기정사실화 된 겁니까? 붙을 수 있는 여지와 시간은 남아 있는 겁니까? 많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전 대표 행보를 보면 좀 급하세요.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것은 명분을 쌓아가면서 메시지를 같이 가야 나름대로의 어떤 본인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분을 쌓는 시간보다 메시지가 너무 급해요. 톤도 높고요. 그다음에 지도부나 민주당의 전체에 뭔가를 요구를 하려면 화답할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에 몰린 듯이 계속해서 본인의 시간을 정해놓고 가는 것인데 저는 만에 하나 신당을 창당 안 하시면 좋겠지만 신당을 창당하시더라도 이런 명분을 가지고는 민주당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충심은 이해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혜가 있으시고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선거와 그다음에 다선으로 하셨고 당대표도 하셨고 국무총리도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뭐 좀 반협박성으로 신당 창당도 으름장을 놓을 수 있지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이거 이낙연 전 대표 개인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서 창당을 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명분으로 나갔을 때는요. 아무도 안 따라요. 서울시 부대변인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은 좀 잘 다독여서 정치라는 게 이낙연 전 대표를 좀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사쿠라 노선이다. 이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감정 상했다 이런 반응도 있다고 하는데요. 감정 상하죠. 김민석 의원은 제가 봐서는 지도부하고 상의는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자가 발전 같고요. 과잉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총선 시즌을 앞두고 내가 뭐 지도부를 대신해서 왜 우리 지도부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야? 하면서 그래 얘기는 하는데 메시지도 그렇고 메신저도 그렇고 그게 뭡니까? 사쿠라 발언을 그래도 상임고문한테 네.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단어 자체가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메시지 톤을 높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메시지 톤을 낮을 수 있는 메시지를 던져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혁신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고민해봐야 된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는 분열자는 반드시 진다. 이낙연 전 대표님 상임고문으로서 그 부담을 어떻게 지시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후배들로서 조금 더 뼈아픈 메시지지 사쿠라다 규정해버리면 말씀은 그냥 뒷골 가치가 없다고 하지만 속은 불불 끓죠. 네.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톤이 확 올라가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는 또 국민의힘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싶은데 이준석 전 대표가 떠올랐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상당히 총선에 중요한 영향도 줄 수도 있는데 두 사람의 결합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는 전희경 전 비서관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불가능한 조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대표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 대표도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을 겁니다만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공동가치라는 그런 그 목적을 가져야 되는 정당으로서 공통점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불만 세력과 이쪽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정당을 만든다. 그런 일은 오히려 독자적으로 각각 썼을 때보다도 오히려 그 정당의 파급력이라는 것을 스스로 그 훼손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낙연 전 총리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은 어떨까? 저는 그 정도의 정치적인 이제 체급을 가지고는 민주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 그 쓴소리는 이미 뭐 원칙과 상식에 계신 그 의원님들, 또 이미 탈당하신 이상민 의원 같은 분들도 하고는 계세요. 그런데 그것과 다른 보다 더 직접적이고 보다 더 뭔가 위협적인 쓴소리라는 게 이제 신당이거든요. 근데 그 이낙연 신당이라는 게 성공하려면 저는 옛날에 안철수 국민의당 모델 안철수 대표의 2016년에 호남표를 그렇죠. 호남표를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공고한 지지, 그러니까 호남에서 구민주계를 지지하셨던 분들이 이재명 대표 가지고 저 민주당의 민주정신이 저기 지켜지는 거야?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새로운 정당을 원해. 우리는 우리 열망을 담을 새 그릇을 원한다. 이러면은 이제 이낙연 신당이 이 호남에 기반을 두고 뭐 모색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어렵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호남이 과연 그런 선택을 해 주실지 아니면은 그냥 정부를 견제하는 쪽으로 똘똘 뭉쳐서 분열 필패로 가실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이제 전희경 전 비서관이 이낙연 전 대표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 지금 민주당 내부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 네. 초선 불출마 이탄희 홍성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나오고, 이탄희 의원의 경우에는 왜 대선 때 약속을 못 지키고 비례형 비례대표제로 가려고 하느냐. 병리평으로 가려고 하느냐, 안 된다. 지금 원칙과 상식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의 선당 후사를 결단하라. 이 거취 표명 같은데 지금 김기현 전 대표가 또 사퇴를 했고, 자, 이재명 대표 어떤 반응, 어떤 결단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 나오는 당 지도부에 대한 쓴소리에 대해서는요, 그 메시지가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방향성에 있어서는 혁신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 하나를 가지고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김기현 대표가 사퇴했다고 해서 왜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되죠? 강서구 보궐선거를 참패한 쪽은 김기현 대표 체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서구 보궐선거를 대승한 이재명 대표가 왜 사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법적 리스크라고 한다면 그는 2년이 됐고요. 이미 정치검찰의 어떤 과도한 수사다. 라는 것들은 당내에서 이제 더 이상 논박 여지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능력의 문제인데요. 아니면 사당의 문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결국에 혁신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탄희 의원이나 홍성국 의원이 정치권에 던지는 화두거든요. 정말 양단의 극단 정치가 너무나 피곤하고 바꿀 수 없고 내가 여기 있어봐야 할 수 있는 게 없고 한계를 느낀다. 그다음에 뭐 이제 선거제에 대해서 원칙을 지키자. 라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부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의총에서도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지도부가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건 심상치 않은 게 아니라 이제 민주당이 혁신의 시간이 도래했다. 이제 혁신을 해야 됩니다. 좀 늦었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운 우리 능력 있는 초선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런 것들을 지도부가 좀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서 혁신에 대한 반응들을 빨리빨리 내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전희경 전 비서관께도 저 1분 15초 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부에서 요구되는, 또 국민의힘에서 바라보는 이재명 대표의 거취 결단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김기현 대표가 당 지지율이 낮아서 지금 사퇴하는 지경까지 갔다면은 이재명 대표는 정말 당에 대한 양심이 있다면은 벌써 내려오셨어야죠. 이제는 심지어 본인들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자 그래서 지금 패스트 트랙으로 재판받고 있는 의원들이 아직도 있는 이 마당에 이제는 원희룡 장관이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병리평으로 도망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까지 받고 계시잖아요. 이런 식의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데 정치 혐오가 만연이 되는 것만큼 나쁜 정치인이 살기 편한 게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치를 이끌어가면 안 된다. 이재명 대표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로 총선을 치르시겠다고 민주당이 뭐 각오가 서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
정부가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게 맞다. 왜 가만히 대표되셔서 결단을 내리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치열했습니다. 자, 세용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